으로 바꿔놓으니까 실존은 나가섬이다. 그럼 실존하는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물음, 핵심 물음이죠. 누구일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은 누구긴 누구겠어요? 나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실존하는 자는 나고 나가서는 자도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것이 뭐 정신분석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수많은 종류의 나가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두 종류의 나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들 나와 본래적인 나. 근데 저는 심리학이든 뭐 다양한 학문 분과들을 통틀어 봤을 때 나의 모습은 뭐 할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둘로만 딱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토론거리다. 과연 그 나는 누구일까요? 나가서미는 이제 과연 누구인지 이걸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하신 뭐 거기 비춰서 한번 그럼 나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한번 그 실존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교수님이랑 제가 알고 있는 동안 교수님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동안 좀 달라서 네.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용어로 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존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실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비교되는 대립항이라고 해야 되나 비교항이라고 해야 되나. 실존의 반대말. 네, 그게 뭐 실체가 됐건 본질이 됐건 주체가 됐건 근데 이런 대립항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책들을 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대립항들의 이제 그 주된 의미를 이루는 그 골자가 항상 그러니까 무언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 같아요. 이제 실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해진 것들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다 벗겨진 상태가 이제 그게 실존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되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따지는 이제 꼬리표 명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남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도 어떤 관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한계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런 시도는 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기능이라는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뭐 에르곤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상식선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강제적인 방식으로 강요가 됐을 때 좀 어떤 사람에 대한 뭘 이해해서 오는 것이다. 그냥 거만한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를 규정하려는 개념을 이제 본질을 넘어서서 이제 실존이라는 개념을 현대로 도달했다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본래 철학의 맥락으로 그 되돌아가신 셈인데요.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다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죠. 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 나름대로 대답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우리말로 본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밑본자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질은 또 바탕질자. 그러니까 이제 바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변화하는 바탕이 있고 위에 이제 그 액시던트 이렇게 좀
덧붙여지는 바탕들이 있고, 그러면 뱃살은 덧붙여지는 건가요? 원래 타고나는 바탕이고 밑바탕이 있고, 우리 성질할 때 이제 성이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성에 자꾸 덧붙여져 가지고 덧대어지는 바탕이 있고, 바탕은 바탕인데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타고난 바탕, 이제 획득, 나중에 얻게 되는 바탕, 둘로 나뉘었는데, 본질이라는 건 그 첫 번째, 타고났으면서 죽을 때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실존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좀 보다 가깝게 한다면은 그냥 있다라는 뜻이 있음. 실제로 빼도 됩니다. 있다. 무엇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서 있잖아요. 잠자고 있고 또 먹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나의 있음에 속하잖아요. 이 있음 자체를 묻는 게 바로 실존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 플러스 원래 실존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있음의 방식이었어요. 있음 자체가 아니고 있음의 방식, 어떻게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있느냐의 대답이 나가서 있다는 거였어요. 나가섬. 이게 엑시스텐츠란 말의 의미야. 그러니까 실존과 본질은 대립된 개념이 아니야. 반대 개념도 아니고 또 무엇이냐라는 이 규정은 계속 변해왔죠.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는 안스로퍼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또는 소노곤 에콘, 말할 줄 아는 자, 뭐 등등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왔고, 뭐 호모 라보란스 하면 노동하는 자, 노동하는 사람 이렇게도 규정이 되고, 저는 그걸 이제 그 소비자로 규정을 오늘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올 수 있어요. 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학생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학생은 학생인데 학생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물음은 대답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바로 탐구, 이것이 실존 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되는 건 아니고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그걸 넘어서서 지금 그 말씀의 핵심은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실존 철학자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건 바로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야. 자유라는 말하고도 같은 건데, 나에게 이제 자유를 달라, 가능성을 달라. 가능성의 핵심은 뭐냐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나의 가능성은 사실은 결정되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면 요즘 여자도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남자로서의 삶이 결정돼. 이 결정된 위에서 내가 나의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대학에 들어와 버리면 대학에 안 들어올 가능성은 사라져 버려. 물론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졸업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들이 배제되거나 뭐 이런 끊임없는 이런 어떤 그 역학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린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가능성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평균성?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성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순수한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흔히 말하는 어떤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사회학에서는 뭐 그런 구분들을 다 하죠. 뭐 종형이냐, 뭐 수많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평균 수명을 계산하듯이 이제 21세기에 뭐 한국인들의 뭐 일반적인 모두스 비벤디 삶의 형태들을 이제 찾아내죠. 취업의 형태도 찾아내듯이,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들 유형화해요. 그리고 유형화 속에는 기본 전제가 평균성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라든지 이런 평균적인 어떤 유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알면은 안도감이 생기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사회학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실존 철학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건 하나의 학문적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하고는 한편으로는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음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때 나는 누구냐? 평균적인 삶을 추구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도 떨어졌는데 내 친구도 떨어졌어, 시험에. 그러면 뭐 좀 위로가 되죠. 이런 경우 평균성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내 친구랑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또 다른 출발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는 분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은 평균성 가지고는 위로라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가서요. 같아지면 우리 왜 뭐 동료의식, 동류의식, 동료가 되기도 하고 동류가 되기도 하고, 나만 따로 나 혼자만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 불안감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분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다 불안을 느끼겠네요. 프로이트의 전제도 그렇고 프롬의 전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심리학자들의 전제는 바로 분리가 불안을 낳는다는 거야. 반대로 사랑은 합의를 낳기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뭐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모든 불안들, 시험에 떨어진 거는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라는 것이 나에게 불안감을 낳고, 불안감은 나의 고통을 낳는데, 갑자기 동일시하는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같이 떨어진 사람. 그럼 이쪽으로는 분리가 됐지만 이쪽으로는 합일이 되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똑같이 체험한다고 해서 그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제 그거를 했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말하면서 나오는 결과들, 그게 뭐 감정적인 경우에는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했다는 사실이나 그거를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보다 저는 동기에 저는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서는 이제 전자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맥락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어떤 범용성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이게 좀 조심성을 요구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인지 부조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기조차도 갑자기 같게 만들어 버려. 떨어진 사람들끼리는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마저 서로 달랐는데 떨어지고 나면은 그 동기도 동일시하는,
나를 좀 이제 기만하는 거,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합리화가 일어나고 행복론에서 이건 뭐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이미 돼버렸어요. 다리가 잘렸으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지나면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평생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죠 우리가.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나를 내가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 잘린 사람 옆에 있잖아. 저 사람 행복하게 살잖아. 나보다 더 오랫동안 다리가 잘려 있는데 그걸 보고 충분히 위로가 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때 행복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런 많은 실험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조차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수 일단 동기가 안 바뀌면은 떨어진 것 자체는 나에겐 큰 불행이 되는 거죠. 동기를 버릴 수도 있고 동기를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잘 됐다 떨어진 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때 이런 가능성이 중요하다. 다음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함께 고려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자기 합리화라고 하긴 너무 좀 부적절하긴 한데 나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조종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재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조정이 안 일어나면 불행해져요, 자꾸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박사고 뭐 한데 교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괴로워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조정을 못한 거야. 현실에 대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그 생각의 또 아리 속에 갇혀 있죠.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현실 속에서 동기나 결과나 목표나 가능성들이 재조정이 일어났다면은 그분은 사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폐인처럼 사는 대신에 2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한번. 저는 일단 교수님 수업 듣고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어떤 본질적이거나 아니면 고정적인 나라는 게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마다 대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도 교수님을 대할 때 다르고 여자친구를 대할 때 다르고 친구를 대할 때 다르니까 그러면 과연 나라는 게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다가도 또 예를 들면은 뭐 여자친구가 저한테 어떤 전형적인 모습, 남자친구로서 이런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반감이 들거든요. 또 동시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재밌네, 그죠? 네. 반감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반감이 되는 이유요. 네. 뭔가 네가 주제 넘게 나한테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형화되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면 정체성이 뭔가 가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도구화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군대. 생각해보는 게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오거나 이렇게 상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아니 넌 군이니까 그런 상황이 널 만드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나고 뭐 군대 가기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인데 난 저에게 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그때는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아무리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거기에서 나에게 끔하는 무엇인가를 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그걸 종합해보자면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까 것들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게 계속 실존이지 않나요? 여기서 저기로 나아가고 또 거기가 다시 여기가 되고 또 다시 여기에서 거기로 나아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세계 속에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구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하면 또 관계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럼 관계에서 뭔가 계속 뭔가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만나는 무엇들과 어떤 그 무엇들로부터 뭔가 묻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근데 그게 묻어있는 줄 자기가 그땐 모르죠. 그리고 집에 혼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뭔가 묻어놨다는 걸 발견하고 또 다시 그거를 원료로 삼아서 또 다시 다른 세계로 나아가면서 또 거기서 또 다른 것들 묻어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계속 반복이 아닐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조정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죠. 본래적인 어떤 나의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골갱이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뭐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뭐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또 여자친구 뭐 멋있으면 또 얼마나 우쭐하고 근데 또 없으면 또 얼마나 비참해지고 뭐 이런 내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묻어오든 어쨌든 간에 그거를 내가 나름대로 내 안으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고민해 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나다움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이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은 크게 이제 좌지우지 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크게 이제 좌충우돌할 텐데 제가 백기환 선생님하고 이제 좀 사귈 때 썼던 표현이 있는데 그 이제 물의 비유를 좀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강물보다는 이제 골짜물, 계곡물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막 쫙 굽이치잖아요. 젊을 때일수록 막 굽이치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차례차례 이렇게 그 채워 나가다가 넘쳐.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굽이치는 곳이 나오고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굽이치고 넘치고 그냥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서 굽이치고 넘치고 삶이란 무엇이냐 굽이치고 넘치고 그 여기에는 주체도 없고 뭐 객체도 없고 서로 한데 그냥 뒤엉킨 채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바로 나를 이루는 거 아닌가. 젊었을 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 나라는 낱말의 의미가 왜 이렇게 재밌었냐면 제 생각을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짜는데 이 실은 내가 만든 건 사실 아니야. 배틀도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이 짜인 것 자체는 이게 바로 나인데 보니까 이제 북이 들어올 때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길쌈이라는 삼삼기 길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굽이치고 넘치고의 과정을 역사의 과정으로 설명해낼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사회화라는 과정 속에서 나의 나다움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해서 이 나타라는 이제 동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랑 생각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 여전히 궁금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그냥 경청의 시간으로. 네. 어때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라서 네. 나에 대해 고민을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 우리가 나가 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걸 구분을 하게 되면 결국 저희가 전근대와 근대 이후가 나뉘게 될 텐데, 전근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라고 하는 거에 고민의 여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소속 집단, 가문, 뭐 나의 공적인 지위 같은 거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근대 이후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무언가, 나는 세계 속에 나는 무언가, 다른 나는 무언가라고 묻게 된 게 전근대에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근대의 나를 규정하는 기준들이 이제 근대를 넘어서면서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시줄 나일줄이 이제 엮이는 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려진 면을 보면서 이제 이게 나가 아닐까,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로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확실한 풍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노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근대 이제 무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싸우기 직전에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 일본에서는 이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뭐 나노리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뭐 자기의 가계도, 공적인 지위라든지 뭐 자기가 세운 건적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게 말 그대로 자기 아이덴티티가 됐던 거죠. 근대와 근대를 비교를 해보면 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냥 너무 많아진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실존에 대해서 묻는 거하고 별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마 저는 그게 태규 씨가 그 나는 무엇이냐고 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곧바로 본질 물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근대에서도 저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고 표현하는데요. 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나와 자꾸 동일시했던 것이죠. 뭐 우리 이제 한국의 역사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식민사관이라는 게 아직도 여전히 그 이병도 계열 쭉 해가지고 극복이 안 된 채로 아마 곧 이제 뭐죠, 그 국정교과서가 나올 텐데. 이미 나왔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아직 시방에 공개가 안 됐을 뿐이죠, 그죠? 시방에 보급이 됐다고. 아, 그래요? 아마 거기에 이제 뭐 굉장한 또 논란이 생겨날 텐데, 핵심은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데 있어요. 사관 자체는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실들을 어디까지를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에서부터 이 사실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데까지 모든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관이기 때문에, 이 식문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과 뭐 흔히 말하는 민족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정화의 불가능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식민 사관의 핵심은 일본 사관을 말하는 것이죠. 일본 사관의 핵심은 첫 문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은 신하다. 이거 이제 모든 일본 사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족 사관의 핵심은 단군 조선은 실제 했었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거 싸움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게 있고, 우리 엄마가 누구냐, 우리 아빠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요. 나에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날 사랑하신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뭐 내가 한민족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뭐 한민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떠돌이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의 유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 사라진 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나라고 했을 때 이 나에도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의 구속력이라든지 뭐 어떤 전 두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뿐인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합집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여기 휴대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2,000명이나 돼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많을 리가 있니? 그랬더니 봤더니 정말 그 정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현대인들은 우리라는 것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근대라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를 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었고 거의 없었고 오늘날에는 그때마다의 다양한 우리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는 항상 맞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전근대, 근대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그때도 여전히 누구냐는 물음은 물어질 수 있고 그 물음이 물어지면은 이제 무언 물음과 전혀 다른 형태로 대답의 다양성이 열린다는 거야. 하나의 대답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데요. 물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식민사관에서 단군조선을 규정한다는 게 신화로서의 단군조선을 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군조선이 실제했다는 걸 규정하는 건가요? 신화화한 거죠. 데라우치 총독이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그거야. 조선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강해서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삼국 사기에도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고려사에도 많이 있고요. 이건 다 우리 이제 정사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려사에 있는 내용과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환단고기는 이제 위서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그 중국의 역사서에도 단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자도 단군 얘기를 할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배제했어요. 그런데 민족사관을 이제 외치는 사람들 이런 자료들을 다 가져오죠. 그 자료 근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식민사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란 말을 썼잖아요. 근데 고조선은 없어요. 그냥 조선이 있는 거죠. 사만조선도 있고 위만조선도 있고 기자조선도 있고 그냥 조선, 단군조선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이제 그 조선도 5개 정도의 조선이 있는 건데 보통 우리 이름을 붙일 때는 첫 번째 조선은 그냥 조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걸 옛조선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것을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고조선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조선들은 뭐가 되나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기준이 돼요. 앞에 나오는 것들은 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대의 그 조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조선으로 했고 부여를 들어오자마자 일본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역사서만 모아가지고 남산에서 20만 권 정도를 불태웠어요. 한 달을 태웠어요. 그 기록의 주부분은 바로 상고사입니다. 부여, 발해,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사만에 관한 기록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만은 요 한반도 남쪽에 있는 게 아니고 만주 지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지도를 그려놓은 곳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일본이 지우려고 했던 부분은, 지울 수 없어서 못 지워서 남겨둔 건데, 지우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단군에 관한 거죠.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미 조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는 제목이 없어요. 신화란 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제목이 없는데 단군 신화라고 이름 붙였죠. 거기다가 원래 이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기록만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단군 신화라고 말하시는 부분 전체로 보면 전부 환웅 이야기야. 단군 얘기는 세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환웅 이야기, 환웅이라는 제석천이잖아요. 하늘의 신 얘기인데,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환국이라는 걸 만들었다. 환국. 그러면 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환국을 만들고 신씨를 만들고 중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곰. 그러면 우리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부대가 그 명호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호 부대는 정말 호랑이들이 가서 싸운 걸까요?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싸운 게 전부 호랑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직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곰이 뭐 곰 쑥 주면 사람 되던가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제 신화적인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아진 게 단군이야. 그럼 단군은 사람이죠. 환웅은 신이고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그냥 망각을 하고 있고 분석도 못했고, 단군에다가 신화까지 붙였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군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군의 계보를 쭉 만들어 놨죠. 단골이라고도 하고 단군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는 뭐 길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전부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 뭐죠, 무슨 그 주몽,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야? 해모수? 주몽은 해모수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5대 단군 이름이 주몽이야. 그러니까 이건 낳을 수가 없어. 이 드라마 자체는 완전히 잘못,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엉터리고, 그 부여는 그냥 북부여야, 동부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를 왜곡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여에 관한 모든 기록이 사라져 버렸죠. 조선이 사라졌고, 부여가 사라졌고, 발해가 사라졌고, 이런 기록들이 중국에 남아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조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재구성을 해야 되고, 또 환단고기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재분석을 해야 되고, 민족사관이라는 바탕에서 보자면은 그럼 이제 강역 지도를 또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관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식민사관의 대표 주자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그 엉터리, 그 노무현 때 엄청난 돈을 1년에 100억씩 쓰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전부 식민사관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단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완전히 잘못 만든 단체죠. 그거 없애고 민족사관을 만들어야겠죠. 중국은 동북 공정 하잖아요. 끝났고 이미 전 세계로 알리고 있거든요. 책 만들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역사 교과서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임나 일본 그거 다 지금 교과서에 15년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뭐 실증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식민사학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는 이런 동북아의 역사 현실을 크게 좀 알아채지 못한 근시안이죠.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역사 큰 이해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지위 엄청난 영향을 주죠. 남자냐 여자냐 신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자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결국 사람의 삶이란 이런 거야. 이 자각도 내가 누구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떠신가요? 갑자기 역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무거워졌는데 혹시 가볍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네. 나가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일단 좀 실존주의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당연히 왜 살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던져보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태어났다는 거는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 계기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존재 자체가 존재부터도 이 탄생하게 되는 것부터도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자 전쟁을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자 존재. 네.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를 쓸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그런 마치 그 물리적 차원처럼 보이는 생물적 차원에서도 정자 수준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또 그러니까 설령 정자 때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의식을 갖게 되고 나서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선택에 가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남성 여성을 스스로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난 조선시대나 이때 태어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거 태어나는지 이런 걸 선택하고 그럴 순 없죠. 그런 어떤 시대나 공간 아니면 한반도에 태어나는지 아니면 미국에 태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정답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선택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제가 뭐 다른 데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뭐 그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뭐 부모에서 태어난 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선택,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왜 사냐고 이 질문에 본질적으로는 한계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이미 태어나는데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공간 이런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실존주의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으니까 살지라는 대답을 이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답을 실존주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나라는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산다 혹은 나는 저러저러해서 산다 해서 개인마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개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런 공간이나 시대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없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구조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오롯이 나의 선택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분명히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존주의적으로 나의 가능성에 생각했을 때는 그 주어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어진 시대와 공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이뤄나가는 가능성이 아닌가. 음, 또 제가 알기로는 사르트르는 굉장히 행동에 중점을 두고 그렇죠.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록 나는 왜 사는지 난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저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내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고민 중인 상황도 저는 충분히 실존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두렵죠. 주어진 것을 내 선택을 통해서 바꾸려고 했을 때 더 좋아지면 괜찮은데 충분히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 실패라는 이 두려운 상황이 늘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두려운 거죠. 아마 이 문제를 쭉 밀고 나가면 결정론하고 자유의지론이라는 문제가 딱 생겨날 거예요. 결정론의 핵심은 결국 초기 조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뿐이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강한 결정론이죠. 반면에 자유의지로는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지만은 결국 내가 나의 선택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최근엔 좀 더 어려운 논의가 생겼어요. 뇌과학 때문에. 그런데 의지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이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봤더니 실제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프로세스 과정 중에 5%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5%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5% 가지고 그럼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요건 아직은 논란 중이니까 제 생각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0.1%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를 바꿔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툭 쳤는데 방향이 180 틀어졌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때릴 때마다 바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 있다. 또는 유인원하고 또는 고릴라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2%도 안 되는 유전자 차이가 있다. 근데 바로 2%가 사람을 사람에게 만들어준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인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문제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계속 밀고 나가신다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뇌과학 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뇌 속에 있는 DNA적인 뇌가 기능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95%는 습관이나 관성 이런 걸 늘리는 건가요? 생득적인 그런 걸 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는 생득적인 건 아니고요. 뉴런 시냅스들이 구성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율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모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내가 생각하고 기억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패턴화를 이제 하는데 패턴화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어쨌든 뇌가 활성화됐을 때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가 돼요. 근데 사람마다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근데 비슷한 면들은 우리에게 구조 유사성 또 판단의 어떤 유사성을 제공해 주는데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구조적 유사성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패턴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완벽한 과정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고 이 과정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이 판단 쪽으로 추론 영역으로 또는 언어 영역으로 이렇게 부스팅 더 밀고 올라와야 돼. 요 영역이 한 5% 정도. 그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판단의 결과를 이제 다시 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과학자들은 더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내 판단이라는 것은 이 전체의 결과에 대해서 yes, no만 할 수 있는 정도다. 근데 뭐 아직은 그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극단화시킨 거라서 0.1%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린 그것을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충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논의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오늘 좀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에 관한 논의를 좀 하고 우리 논의는 제가 심리학 논의를 좀 끌어들어 올 겁니다. 심리학에 관한 부분들. 심리학에서도 우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we needs라는 표현도 있고 또 우리라는 말처럼 완벽히 우리라는 관계를 설명해낼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의 we라든지 our라는 표현하고 우리말 우리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우리말 가지고 먼저 설명한 뒤에 나머지들을 쭉 설명하고 과연 심리학에서 특히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의 우리의식 이런 많이 연구가 됐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